다 살려줘. 6개월째 혼수 상태로 누워있던 사위가 제 손바닥에 몰래 적은 글씨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글씨를 쓴 걸까요? 김서방? 장모 옥자가 놀라서 이름을 부르자 감겨있던 사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깨어났지만 살기 위해 죽은 척 연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눈조차 뜨지 못했던 걸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적막한 VIP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남자. 벤처 기업 신화로 불리던 JNK 대표 39살 김민석이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건 아내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장모 박옥자 여사였죠. 옥자는 말라비틀어진 사위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자네 이대로 갈 텐가? 나 두고 정말 갈 거야? 옥자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민석은 옥자에게 단순한 사위가 아니었거든요. 남편 없이 홀로 시장통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딸 수진을 키울 때 유일하게 옥자의 젖은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 바로 김서방이었습니다. 5년 전 옥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친딸인 수진조차 엄마 나 지금 바빠. 구급차 불러줄게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을 때였죠.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옥자를 업고 응급실까지 맨발로 뛰어왔던 건 다름 아닌 예비 사위 민석이었습니다.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저 왔습니다. 민석이 왔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로 의료진에게 저희 장모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듬직한 등짝. 옥자는 그때 결심했었죠. 이 사람은 내 사위가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내 막내 아들이라고요. 그랬던 김서방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장모님,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가시죠. 제가 기가 막힌 매운탕 끓여드릴게요. 하며 살갑게 웃던 사람이 지금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는 겁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민석은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인적 드문 국도변이었고 CCTV조차 없는 사각지대였죠.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민석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판정 직전에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엄마, 아직도 안 갔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의 아내이자 옥자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며 들어오는 모양새가 영 마땅찮았습니다. 남편이 오늘 내일 하는데 풀 메이크업에 화려한 원피스라니요. 너는 남편이 이 지경인데 화장이 하고 싶으냐? 옷꼬라지는 그게 뭐고. 옥자가 혀를 차며 나무라자 수지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왜 올 때마다 잔소리야?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미팅하고 온 거라고. 그리고 간병인이 다 알아서 하는데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수지는 민석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옥자는 그런 딸의 모습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여보 없으면 못 살아 하며 실신까지 했던 아이가 불과 반년 만에 너무나 덤덤해 보였으니까요. 아니, 덤덤함을 넘어 마치 귀찮은 짐짝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간병인이 있어도 가족이 지키는 거랑은 다르지. 김서방이 밤에 춥지는 않은지, 욕창은 안 생기는지 수시로 봐줘야 할 거 아니냐. 아유, 됐다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빠 감각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느낀대. 그냥 식물이나 다름없다고.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스트레스 받아. 수지는 신경질적으로 옥자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얼른 가서 쉬어. 내일 오지 말고 모레 와. 내일은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손님? 누구요? 김서방 친구냐? 알 거 없어. 회사 사람이야. 보험사 직원이랑 정리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은 절대 오지 마. 알았지? 수진의 태도가 지나치게 강경했습니다. 옥자는 못 이기는 척 병실을 나섰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기 직전 문틈으로 딸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수지는 옥자가 나가자마자 민석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산소 호흡기 호스를 만지작거리며 싸늘하게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겨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제 그만 좀 가지. 옥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의 표정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지 남편인데. 그럴 리가 없어. 옥자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익은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민석의 회사에서 재무를 담당한다는 최 실장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최 실장은 당황한 듯 옥자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큼지막한 서류 가방과 환자용품이라고 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양주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자네가 이 시간에 웬일인가? 김서방 면회 왔어? 아, 네. 사장님 상태도 좀 보고 사모님께 결제받을 서류가 있어서요.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 실장은 옥자의 눈을 피하며 황급히 병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옥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최 실장이 들어간 곳은 민석의 병실이었습니다. 잠시 후 닫힌 병실 문 너머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데 웃음이라니요. 옥자는 다시 돌아가 문을 벌컥 열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옥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내내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업고 뛰던 김서방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제가 수진이도 어머님도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맹세했던 착한 사위였습니다. 그런 사위가 저 차가운 병실에 누워 아내의 저주 섞인 말을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옥자는 도저히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절대 오지 말라던 수진의 당부가 오히려 마음에 걸렸던 탓이죠.
옥자는 집에서 끓인 사골 국물을 보온병에 담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 몰래 경비원들 눈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12층 VIP 병동.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옥자는 숨소리를 죽이며 민석의 병실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병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블라인드까지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자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안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봤던 최 실장의 목소리였죠. 자기야, 걱정 마. 이번 주 안으로 정리될 거야. 이 사람 명의로 된 생명보험금이 20억이야.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아. 정말 확실한 거지? 아휴, 지겨워 죽겠어. 엄마는 눈치 없이 자꾸 찾아오고 이 사람 숨소리 듣는 것도 이제 소름 끼쳐.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옥자는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격이었죠. 보험금 20억? 지금 내 딸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쉬, 목소리 낮춰. 아무튼 약물 투여량 조절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심정지 올 거야. 의사들도 그냥 합병증이라고 생각할 거고. 알았어. 빨리 처리해줘. 나 자기랑 빨리 떠나고 싶어. 쪽 하는 소리와 함께 옥기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내 배 아파 낳은 딸이 제 남편을 돈 때문에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 연남과 짜고요.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민석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나섰다가는 오히려 노망난 노인 취급을 당하며 쫓겨날 게 뻔했으니까요. 김서방. 불쌍한 내 새끼. 옥자는 이를 악물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김서방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도리였고 짐승만도 못한 딸을 낳은 어미의 속죄였으니까요. 그날 밤 옥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결연한 표정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수진아, 내가 괴물이 되었다면 이 애미가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다음 날 아침 옥자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평소보다 더 다정한 기운을 담아서요. 수진아, 나다. 어제 내가 좀 예민했지? 미안하다. 오늘부터는 내가 밤에 가서 김서방 지킬게. 너도 좀 쉬어야지.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그럼 오늘 밤엔 엄마가 와. 나도 좀 피곤하네. 수진은 덥석 미끼를 물었습니다. 자신의 범죄 계획을 실행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저녁 8시. 옥자는 다시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수지는 고생해라는 말만 남기고 헐레벌떡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최 실장을 만나러 가는 길일 겁니다. 병실에는 다시 기계음 소리만 남았습니다. 옥자는 문을 잠그고 민석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헬쑥해진 민석의 얼굴을 보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서방, 내 말 들리나? 자네 장모 왔어. 옥자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민석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면도를 못해 거뭇하게 자란 수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칠거칠하네. 우리 김서방 깔끔한 사람인데 내가 면도해 줄게. 시원하게 깎고 힘내보자. 옥자는 쉐이빙 폼을 민석의 턱에 바르고 조심스럽게 면도날을 움직였습니다. 사각, 사각. 수염 깎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옥자가 민석의 인중 쪽을 깎으려 고개를 숙였을 때 민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아주 간절한 떨림이었습니다. 김서방. 옥자가 놀라서 면도기를 멈추고 민석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감겨있던 민석의 눈에서 한 줄기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네, 듣고 있는 건가? 내 말이 들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민석의 손. 하지만 그 손이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하게 옥자의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꾹. 옥자의 심장이 멎을 듯이 뛰었습니다.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의 검지손가락이 옥자의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글씨였습니다. 옥자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사위의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손바닥 위를 스치는 감각은 마치 목이 다리가 닿은 것처럼 아주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온 신경은 그 작은 떨림에 곤두서 있었죠. 민석의 검지손가락이 옥자의 굳은 살 박인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아주 힘겹게 획을 긋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획은 사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편에서 사선, 시옷이었습니다. 옥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석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이 그에게는 산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사투였을 테니까요. 이어서 모음이 그려졌습니다. 세로로 길게, 그리고 옆으로 짧게. 아, 그리고 다시 밑으로 굽이치는 획, 리을, 살. 옥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저 몸이 저려서 혹은 무의식적인 근육 경련이길 바랐던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죠.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려, 조, 살, 려, 조. 세 글자가 완성되는 순간 옥자는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켜야 했거든요.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던 사람이 지금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 옥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김서방, 자네, 정신이 있는 건가? 내 말이 다 들려?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민석의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민석은 대답 대신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긍정의 신호였죠. 그의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옥자를 향한 애원이 뒤섞여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랬어? 수진이가 그런 거야? 내 딸년이 그런 거야? 옥자의 물음에 민석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맞다는 뜻이었습니다. 옥자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순간이었죠. 설마 했던 의심이 끔찍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들이닥친 겁니다. 옥자는 사위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미안해. 내가 괴물을 키웠어. 자네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수진이라니.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이 화들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옥자의 손등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조, 용, 희. 민석은 다시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죽은 듯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식이 없는 척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본능적으로 눈물을 닦고 민석의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곧이어 간호사가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 바이탈이 왜 이래요?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 120. 혼수 상태 환자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였죠. 간호사가 민석의 눈을 까뒤집어 동공 반응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옥자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돌아앉았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민석이 저토록 필사적으로 연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아이고, 간호사 양반. 내가 실수로 기계를 건드렸나 봐요. 물수건으로 닦아준다고 하다가 선이 꼬여서. 옥자는 짐짓 호들갑을 떨며 민석의 가슴에 붙은 센서 하나를 살짝 떼었다가 다시 붙였습니다. 아, 보호자분 조심하셔야 해요. 선 건드리시면 오작동 나서 저희 쪽에 경보 울려요. 간호사는 그제야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기계 오류였나 봐요. 밤에는 예민하니까 절대 만지지 마세요. 간호사는 기계를 툭툭 치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옥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10년 감수했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다시 병실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옥자는 민석의 귓가에 입을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김서방, 걱정 마. 내가 자네 살려낼 거야. 이 애미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네 지킬 테니까 조금만 버텨. 알겠지? 민석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옥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범인이라는 증거, 그리고 민석을 저 지경으로 만든 약물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어제 낮 옥자가 엿들었던 딸과 최 실장의 대화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약물 투여량 조절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심정지 올 거야. 약물. 분명 이 병실 어딘가에 그 증거가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니라 그들이 몰래 투여한 독극물이 말이죠. 수지는 워낙 용이 주도한 아이라 아무데나 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옥자는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주로 앉아있던 소파 틈새, 개인 사물함 깊숙한 곳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화장품 파우치와 영수증 쪼가리뿐이었습니다. 어디에 숨겼을까? 분명 가까운 곳에 있을 텐데. 옥자의 시선이 병실 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수지는 결벽증이 있어 공용 화장실은 절대 쓰지 않고 꼭 병실 안 화장실만 썼거든요. 그리고 옥자가 올 때면 유독 화장실 청소는 자기가 하겠다며 못 들어오게 막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마. 옥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및 수건장 안을 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남은 곳은 단 하나. 변기였습니다. 옥자는 변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렇다면 옥자는 조심스럽게 변기 뒤쪽에 무거운 수조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찰랑거리는 물 속에는 파란색 세정제 덩어리가 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물속에 잠겨 있는 작은 방수팩이 보였습니다. 옥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낚시줄로 묶어 수조 안쪽 고리에 매달아 놓은 검은색 비닐팩. 누가 봐도 수상한 물건이었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속에 손을 집어넣어 팩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을 적셨지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그 안에서 나온 건 작은 유리 앰플 2개와 주사기였습니다. 앰플에는 낯선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앰플의 사진을 찍고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근육이완제. 과다 투여 시 호흡 근육 마비로 인한 심정지 유발 가능. 옥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딸은 남편을 간호하는 척하며 매일 밤 이 화장실에서 약물을 꺼내 남편의 혈관에 주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숨통을 조여가면서 말이죠. 독한 것.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옥자는 앰플 하나를 휴지로 꽁꽁 싸서 품속 깊숙이 속옷 안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포장해서 수조 안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들고 나가면 수진이 눈치채고 도망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증거를 확보하고 나니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옥자는 화장실을 나와 민석의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곤히 잠든 척하고 있는 민석의 얼굴을 보자 7년 전 딸을 결혼시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님, 저 고아라고 반대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눈에 눈물 안 나게 할게요. 그렇게 맹세하며 큰 절을 올리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위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건 다름 아닌 옥자의 딸이었습니다. 옥자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소리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옥자가 무너지면 사위도 끝장이었으니까요.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옥자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딸이었습니다. 옥자는 흠칫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딸의 이름이 이제는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보였거든요. 옥자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꽉 주면서요. 그래. 수진아. 엄마, 별일 없지? 그 사람 상태는 어때?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게 느껴져서 소름이 끼쳤죠. 남편을 죽이려는 약을 변기통에 숨겨놓고 나간 여자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지. 김서방은 곤히 자고 있다. 기계 소리도 일정하고. 그래, 다행이네. 의사 선생님 회지는 뭐 별말 없었어? 그냥 특이사항 없다고 보고 가더라. 너는 저녁은 먹었니? 응, 먹었어. 엄마도 피곤할 텐데 대충 눈 좀 붙여. 나 내일 아침 일찍 갈게.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끄는 옥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행이네라는 수진의 말이 아직 안 죽었네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딸은 지금 사위가 죽기를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민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석이 다시 눈을 뜨고 옥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서방,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지킬 테니까 안심하고 자게. 그리고 내일은 내가 자네를 여기서 빼낼 방법을 찾아볼게. 민석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옥자를 믿는다는 듯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옥자는 이미 짐을 챙겨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가게? 좀 더 있다 가지. 수진은 짐짓 아쉬운 척하며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옷, 그리고 목에는 전에는 못 보던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옥자는 그 목걸이를 보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사위의 목숨값으로 치장한 것 같아 역겨웠거든요. 아니다. 집에 가서 반찬이라도 좀 해와야지. 너도 고생해라. 옥자는 딸의 눈을 피하며 서둘러 병실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딸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가는 내가 사람이냐? 라고 소리칠 것만 같았으니까요. 병원을 빠져나온 옥자는 곧바로 약국을 향했습니다. 옥자는 품속에 숨긴 앰플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약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딸과 내연남이 작당 모의를 하는 현장을 잡아야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해치려 했다면 그 죄값은 달게 받아야 한다. 그게 내가 너를 낳은 죄를 씻는 길이다. 칠순 노모의 구분 등은 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위 김민석을 살리기 위한 장모의 외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옥자는 품속의 앰플이 깨지기라도 할까봐 가슴을 부여잡고 약국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약사님, 이것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사위가 이걸 맡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옥자는 당직 약사에게 앰플 사진을 보여주며 사정했습니다. 젊은 약사는 앰플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건 전신 마취할 때나 쓰는 근육이완제인데요. 그렇죠? 이거 잘못 쓰면 사람 죽나요? 당연하죠. 근데 이걸 어디서 보셨는데요? 의사의 의심 섞인 눈초리에 옥자는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잘못 봤나 봅니다. 옥자는 황급히 약국을 빠져나왔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딸은 분명 사위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요.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멍하니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이와 듬직한 김서방.
그리고 그 사이에서 행복해하는 자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돈이 뭐길래? 옥자는 가슴을 쳤습니다. 딸을 신고하면 딸은 살인 미수로 감옥에 갈 겁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김서방은 죽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과 내 아들 같은 사위.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잔인한 운명이 옥자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옥자의 뇌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수진이 했던 통화 내용이었죠. 나 자기랑 빨리 떠나고 싶어. 내연남. 모든 게 그놈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착하던 내 딸을 꼬드겨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든 그놈. 옥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놈부터 잡자. 내 딸이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놈이 시킨 게 분명해. 옥자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사위를 간호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과 내연남의 덜미를 잡기 위해서였죠. 저녁 7시 병원 로비. 옥자는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최 실장을 만난다면 분명 병원 안이나 근처일 테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쪽에서 익숙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훤칠한 키의 남자가 딱 붙어 있었죠. 김서방 회사 재무팀장 최 실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옥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 두 사람은 구석진 기둥 뒤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볼세라 황급히 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옥자는 숨을 죽이고 차 뒤편 기둥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차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당신 엄마가 눈치챈 거 아냐? 최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몰라. 엄마가 자꾸 화장실 청소 자기가 하겠다고 설치잖아. 아까 약 꺼낼 때 들킬 뻔했어.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수진의 짜증 섞인 투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그냥 한 방에 끝내자니까. 주사양 2배로 늘려. 오늘 밤에 처리해. 미쳤어? 갑자기 죽으면 부검하자고 덤빌 수도 있잖아. 자연스럽게 가야지. 그리고 나 무서워. 그 사람 눈빛이 가끔 살아있는 것 같단 말이야. 살아있긴 개뿔. 뇌사 상태라며. 겁먹지 마. 20억이야, 20억. 그거면 우리 해외 나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나 못 믿어? 최 실장이 수진을 달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질척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차체가 미세하게 들썩거렸죠. 옥자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그 병원 주차장에서 내연남과 뒹굴고 있는 딸.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놈한테 홀려서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옥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 번호판과 두 사람의 얼굴이 나오도록 각도를 잡았죠. 잠시 후 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히히덕거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확실하게 해. 내일 아침엔 장례식장 알아봐야 하니까. 최 실장이 수진의 엉덩이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자기 먼저 가. 난 병실 올라가서 마무리할게. 수진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최 실장은 차에 탔습니다. 옥자는 기둥 뒤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말한 디데이가 오늘 밤이었습니다. 당장 막지 않으면 김서방은 내일 아침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올 겁니다. 옥자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서로 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수진을 붙잡고 뜯어 말릴까?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면 수진은 현행범으로 잡혀갈 테고 딸의 인생은 끝장납니다. 그래도 살인자가 되게 할 순 없어. 감옥에 가더라도 살인 미수가 낫지. 살인자가 되면 평생 지옥에서 살 거야. 옥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딸을 내 손으로 신고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부터 살리자고. 그리고 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자고. 옥자는 근처 철물점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도착하기 전 먼저 자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녁 8시. 옥자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안 있어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안 갔어? 반찬 가지러 간다며. 수진은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옥자는 짐짓 태연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집에 갔는데 가스불이 안 켜지더라고. 수리기사 불렀는데 내일이나 온다네. 그래서 그냥 밥 사 먹고 다시 왔지. 너 혼자 심심할까봐. 뭐야. 나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수지는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습니다. 오늘 밤 거사를 치러야 하는데 옥자가 방해꾼이 된 셈이니까요. 그래. 그럼 너 먼저 들어가서 자라. 내가 오늘 밤 지킬게. 김서방 상태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안 좋다고? 어디가?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까 간호사가 그러더라. 혈압이 좀 불안정하다고. 오늘 밤이 고비일 수도 있겠대. 옥자가 넌지시 미끼를 던졌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졌습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죽어준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 그럼 엄마가 좀 봐줘. 나 잠깐 사우나 좀 다녀올게.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수지는 기회를 틈타 자리를 비우려 했습니다. 아마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러 가는 거겠죠. 그래, 다녀오렴. 천천히 와도 돼. 수진이 병실을 나가자마자 옥자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것은 철물점에서 산 초소형 화재 경보기 모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소형 카메라가 내장된. 옥자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민석의 침대가 잘 보이는 천장 구석에 경보기를 붙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진짜 화재 감지기 바로 옆이라 감쪽 같았습니다. 김서방, 보고 있나? 옥자가 내려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이 눈을 살며시 떴습니다. 오늘 밤이야. 저들이 움직일 거야. 자네는 절대 눈 뜨면 안 돼. 내가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믿고 기다려. 민석은 옥자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알겠다는 신호였죠. 잠시 후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옥자는 하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졸리네. 오늘은 내가 저기 보호자 침대에서 잘 테니까 내가 김서방 곁에 있어라. 어, 알았어. 엄마 푹 자. 수지는 옥자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옥자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천장에 설치한 카메라와 연결된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석의 침대와 그 옆에 앉아있는 수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병실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옥자는 코를 고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르렁. 퓨. 10분, 20분.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 속 수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화장실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변기 수조에서 꺼낸 주사기였습니다. 수진은 주사기를 들고 민석의 링거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수진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사랑한다며 매달리던 남편에게 독약을 주입하려는 여자의 얼굴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분했죠. 옥자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링거 고무막에 꽂히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수진이 주사기 뚜껑을 열고 링거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물을 주입하려는 순간 옥자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멈춰라. 이 천벌 받을 거사. 어둠을 가르는 옥자의 고함 소리가 병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 앰플 깨지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엄마. 수지는 사색이 되어 옥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옥자는 스위치를 올려 병실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앰플과 주사기가 뒹굴고 있었고 옥자의 눈에서는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어떻게 지아비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옥자는 수진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오해야. 이건 영양제야. 영양제? 변기통에 숨겨놓은 영양제도 있더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옥자는 품속에서 어제 챙겨둔 앰플을 꺼내 보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거 엄마가 가져간 거였어? 그래. 내가 다 봤다. 내가 그놈이랑 차 안에서 작당하는 것도 이 약으로 김서방 죽이려던 것도 다 알아. 수지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순진한 딸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표독스러운 악녀의 얼굴로 옥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알면 어쩔 건데? 신고라도 하게. 나 감옥 가면 엄마가 좋을 게 뭐 있어? 어차피 이 사람 가망 없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냥 편하게 보내주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잖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그것도 내 남편을. 돈이 아니야. 내 인생이야.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냐. 이 냄새나는 병수발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수지는 악을 쓰며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다시 집어들려 했습니다. 옥자가 달려들어 수진을 밀쳤습니다. 두 여자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나. 비키라고. 수진이 옥자를 세게 밀쳤고
옥자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서랍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옥자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수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도끼를 품고 다시 주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다 끝낼 거야. 오늘 다 끝내버릴 거야. 수진이 미친 사람처럼 민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옥자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수진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진아.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해. 병실을 울리는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 옥자도 수진도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침대에 누워있던 김민석이었습니다. 그가 산소 호흡기를 거칠게 뜯어내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두 눈을 부릅뜨고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위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오빠. 수진은 주사기를 든 손을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6개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다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놀랐나? 내가 죽은 줄 알았겠지. 내가 그토록 죽기를 바랐으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마치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오랫동안 누워있던 탓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옥자가 황급히 달려가 민석을 부축했습니다. 김서방, 괜찮나? 무리하지 말게.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장모님 다치신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피가 흐르는 옥자의 이마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저으며 사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도끼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뭐야? 둘이 짠 거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래.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내 링거에 뭘 넣는지, 최 실장 그 자식이랑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매일 밤 너희들이 내 옆에서 떠들던 그 더러운 계획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 민석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습니다. 6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게 깨어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겪어야 했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럼 계속 연기했던 거야? 날 바보로 만들면서 즐거웠어? 수지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함에 옥자는 치가 떨렸습니다. 즐거워. 내 남편이 죽어가는 꼴을 보면서 낄낄거린 건 너랑 그놈이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옥자가 소리치자 수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 오빠도 알잖아. 사업하다 보면 더한 짓도 하는 거. 나도 그냥 비즈니스 한 거야. 내 인생을 위한 투자. 닥쳐.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비즈니스? 넌 살인자야. 그것도 내 남편을 죽이려 한 페류나라고. 아직 안 죽었잖아. 살아있으면 됐지 뭐가 문제야. 그리고 증거 있어? 내가 주사 놓은 거 봤어? 이건 그냥 영양제라니까. 수지는 끝까지 발뺌하며
손에 든 주사기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옥자는 품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증거, 여기다 있다. 방금 내가 한 짓, 그리고 내 입으로 떠든 말들. 천장에 달린 카메라가 다 찍고 있었어. 옥자가 손가락으로 천장 구석을 가리키자 수진의 시선이 화재 경보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본 수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수진이 옥자의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석이 막아섰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민석은 수진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아, 이거나. 늦었어. 이미 경찰 불렀다. 장모님이 미리 신고해 두셨거든. 민석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한 것이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과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형사의 눈이 난장판이 된 병실과 피 흘리는 옥자,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수진을 훑었습니다. 형사님, 저 여자가 범인입니다. 제 사위를 약물로 죽이려 했습니다. 옥자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앰플과 휴대폰 영상을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변기통에 숨겨둔 약이랑 주사 놓으려는 장면이 다 찍혀 있어요. 형사는 영상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수진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존속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아니야. 난 아니라고. 이거 다 조작된 거야. 저 사람들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수지는 발악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에 의해 양팔이 결박되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음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엄마 나 좀 봐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엄마 딸이잖아. 제발 말 좀 해줘. 수지는 끌려나가면서 옥자에게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하는 딸의 모습. 옥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다니 세상에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옥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됐습니다. 그것이 딸을 위한 길이 아니었으니까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사람이다. 가서 죗값 다 치르고 나오거라. 그때까지 애미가 밥은 넣어주마. 옥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절규하며 끌려나갔고 병실에는 옥자와 민석만이 남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옥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이 힘겹게 다가와 옥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따님을 이렇게 만들어서. 민석은 옥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아내에게 배신당한 고통, 그리고 장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닐세. 자네 탓이 아니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지.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
옥자는 사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비록 딸은 잃었지만 아들 같은 사위를 살려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JNK 대표 살인 미수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공범인 최 실장도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과 범행 모의가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여론은 들끓었죠. 민석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약물로 인한 장기 손상은 심각하지 않았고 재활 치료만 잘 받으면 예전처럼 걸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옥자는 그 소식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옥자는 딸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수진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엄마, 나 좀 꺼내줘. 변호사 사서 합의만 보면 나올 수 있대. 그 사람한테 말 좀 잘해줘. 응. 수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죠. 옥자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내 말 안 들려? 나 여기서 썩게 놔둘 거야? 엄마 돈 있잖아. 가게 팔아서라도 나 좀 도와줘. 악을 쓰는 딸을 보며 옥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돈으로 해결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 내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양심이야. 여기서 그 양심부터 찾고 나오거라. 옥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수진의 욕설과 고함이 들려왔지만 옥자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딸이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옥자는 민석의 짐을 챙겼습니다. 김서방,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가세. 자네 몸 추스를 때까지 내가 밥 해줄게. 장모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면목이 없어서. 면목은 무슨. 자네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엄마 밥 먹는 게 당연하지. 옥자는 민석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비록 가족의 한 축은 무너져 내렸지만 남은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었으니까요. 민석이 태어나던 날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맑았습니다. 옥자는 민석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김서방, 좁아도 좀 참게. 내 금방 뜨끈한 밥상 차려줄 테니. 장모님 죄송해요. 다 큰 사위가 처가살이라니. 민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옥자는 부랴부랴 짐을 풀고 저녁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자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숨겨왔는데 이제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민석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옥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나쁜 소식일까 겁부터 났거든요. 뭔데? 수진이 그 아이. 또 무슨 사고라도 쳤나? 민석은 말없이 품 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사진 한 장을 꺼내 옥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 옥자가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빡빡 머리를 한 대 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매가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이 아이, 누구냐? 수진이가 낳은 아이입니다. 뭐라고? 옥자는 들고 있던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애를 낳았다니. 걔는 처녀 때 시집 가서 저랑 결혼하기 전 21살 때 낳아서 보육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제가 수진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수진이가 울면서 고백했었어요. 아이가 있다고. 하지만 키울 자신은 없다고요. 옥자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수진이 대학을 휴학하고 지방에 있는 친구 집에 가 있겠다고 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애를 낳으러 갔던 겁니다. 세상에.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 천사 보육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름은 우주예요. 올해 10살이고요. 민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수진이한테 약속했습니다. 당신 과거 다 덮어주겠다고. 아이는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그래서 지난 7년 동안 몰래 후원해 왔습니다. 주말마다 봉사활동 핑계대고 가서 보고 오기도 했고요. 옥자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딸은 제 핏줄을 버리고 남편까지 죽이려 했는데 사위는 그 아내가 버린 자식까지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자네는 천사인가? 아니면 바보인가?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수진이도 처음엔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우주가 저를 보면 아빠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민석은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몸 좀 추스르면 우주 데려오고 싶습니다. 수진이는 없지만 제가 키우고 싶어요. 장모님이 허락해 주신다면요. 옥자는 하염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지만 한편으론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사위가 사랑으로 씻어내고 있었으니까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딸은 짐승만도 못한데. 다음 날 옥자와 민석은 천사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은 휠체어 대신 목발을 짚고 섰습니다. 아이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다면서요. 운동장 한 구석에서 공을 차고 놀던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유독 눈이 맑고 씩씩해 보이는 아이. 사진 속 그 아이였습니다. 우주야. 민석이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이는 민석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옥자의 억장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제 어미는 저를 버렸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저씨를 아빠라 부르며 기다렸을 아이. 그래, 아빠 왔다.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민석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옥자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우주로구나. 아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옥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주야, 인사해. 할머니셔. 외할머니. 할머니? 아이는 낯선 단어인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배시시 웃으며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순수한 미소를 보자 옥자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옥자는 아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 이것이 핏줄이었습니다. 그래, 그래, 내 새끼. 할미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옥자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은 잃었지만 하늘이 사위와 손자라는 두 보물을 선물해 준 것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뒷좌석에는 우주가 잠들어 있었고 옥자는 조수석에 앉아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서방,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별 말씀을요. 우주가 장모님 닮아서 아주 똑똑합니다. 앞으로 장모님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민석이 옥자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7년 전 옥자를 업고 응급실을 뛰던 그 듬직한 청년의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는 가고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따뜻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서로를 보듬어줄 가족이 있기에 그들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혼수 상태 사위가 건넨 눈물의 구조 요청. 그것은 단순한 살려달라는 외침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가장의 절규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대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더군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따뜻한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